네,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양강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초접전 양상으로 대세 후보를 꼽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론조사 속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소폭 상승하면서 39.1%, 윤석열 후보가 소폭 하락하면서 41.6%, 두 후보 격차는 2.5%포인트, 오차례 접전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7.7%, 심상정 후보가 2.8%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입니다.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사인데요. 앞서 보신 리얼미터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0.4%, 윤석열 후보가 43.5%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던포스트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12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서던포스트 조사 결과는 더욱 초접전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 35.5%, 오차내 불과 0.5%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20여일 앞둔 초접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초접전 양상, 먼저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오리무중 대선이다. 심지어는 예측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망연자실한 심정에서 맙소사 선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전 선거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3주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 15일, 내일이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어떤 특정 후보 대세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대선의 성격 자체가 프레임 전쟁이다. 게다가 지금 한 10% 정도의 엎치락뒤치락하게 만드는 그 중간지대 부동층들은 계속 변해요. 조사마다 변해요. 20대, 30대의 부동층이 변하고 여성이 변하고 중도층이 변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변하고 이런 접전 추세가 선거 막판까지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 막판까지 이어지는 오리무중 대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택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한참 쇼트트랙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는 대선을 이제 마라톤에 비유했었는데 지금은 쇼트트랙, 그러니까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고 예.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게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쇼트트랙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했던 대선이 없었습니다. 예. 보통은 100일 전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한 달 전쯤에 1위를 달리고 있던 후보가 이제 끝내 당선이 되는, 물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단일화란 극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지금 23일 남았습니다만 엎치락뒤치락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오차범위에서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적게는 0.5%포인트. 아까 이제 CBS 서던 포스트는 35.5 대 35. 그야말로 우세를 이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이런 예.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간으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정치보복 논란을 예.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때부터 가시화됐고, 목요일 금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일간으로 굉장히 출렁임이 더 심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난주에는 어떤 정치 보복, 적폐청산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조금씩 더 여론이 출렁였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배종찬 소장님도 같이 동의하시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로 또 사과 요구가 이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변수는 이번 대선에 포함되지 않는 듯해서요. 예. 그냥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긍정 평가가 이재명 후보의 일종의 후광 효과로서의 영향을 주는 정도였죠. 예. 그런데 윤 후보의 발언 그리고 청와대의 반응이 나오면서 이른바 이번 대선은 그 이전까지는 단일화, 배우자 리스크였거든요. 예.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번 한 23일 동안 대선 기간 동안 남아있는 또 하나의 변수 단배문입니다. 담배 아닙니다. 스모킹 아니고 예. 단이라 배우자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 근데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볼 때는 확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그 발언, 적폐수사 발언이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가 일일 조사 결과가 지금 그래프로 보일 수 있다면, 보여주실 수 있다면 보이면 좋겠는데 예. 변하지 않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다, 보합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답답했죠. 일반 나오고 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 답답했는데 보시면은 자 파란색을 보십시오. 파란색입니다. 10일 날 11일 변해요. 예. 10일 날 설금설금 올라가더니 11일 날은 오히려 11일 날 당일만 하루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전체 결과하고 다르죠. 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선거 전면에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승 동력에 힘을 싣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박스권에 지금까지는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정치 보복이다, 분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정작 본인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매혹 참배하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 효과가 과연 상승 모멘텀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일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 한 대략 40에서 45% 나왔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35에서 40 사이였는데 그 갭을 극복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을 흡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게 실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공격을 하는 것이 집토끼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또 뭉칠 수 있는 로열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보수 색채, 그러니까 완전한 그 보수 색채 강한 이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계층들은 윤석열 후보 지지로 계속 머물러 있겠지만 좀 중도 성향의 보수층들은 그래도 스윙 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향수를 갖고 있는 그런 계층들을 우호적으로 이재명 후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토끼와 산토끼 동시에 공략하는 그랬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공략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짚어주셨지만 또 이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공략하면서 선명성이 떨어진다 이런 단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선명성은 결국 자기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토끼는 어쨌거나 막판이 되면 우리 집 울타리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산토끼는 계속해서 산에서 놀던 토끼이기 때문에 우리 울타리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공을 들여야 될 거는 집토끼는 결과적으로 우리 울타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산토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누구를 잡기 위한 전략이냐? 중도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봤을 때는 통합이냐 분열이냐 또 수사를 한단 말이야. 또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흠칫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반대로 선거 캠프를 선거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중도층을 더 흡수를 하자. 이 전략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묘소를 방문하는 그런 이유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결국 뭘 원할까? 중도층이 원하는 것은 자기 진영 간에 되게 이제는 좀 협치 좀 하세요. 이제는 좀 통합 좀 하세요. 이게 중도층의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도층의 어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행보까지 짚어봤는데 적폐청산 발언의 여파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프 보여주시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윤석열 후보 발언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발언 공감도 질문이었습니다. 여론을 자극하는 선거용이다라는 의견이 47.6%였고요. 그냥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라는 의견이 47.5%로 0.1%포인트 차로 팽팽한 의견이 반반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서던 포스트 조사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가 합쳐서 50점, 그러니까 매우 부적절이 30.1,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가 20.1%입니다. 합치면은 50.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적절했다는 이 반대 입장보다는
한 7% 가까이 높은 결과가 있었어요.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합당했느냐 이런 질문에 또 합당했다는 의견이 48.7%로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세 차례의 질문 내용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택수 대표님. 세 가지 조사가 조금 수치는 다릅니다만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공감도에서 47.6%가 나왔고요. 또 적절 여부도 부적절이 50.2%,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라는 게 48.7%. 이 세 가지 수치가 대략 48에서 한 50 정도 사이.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는 아무튼 높은 정도로 이 윤석열 후보의 이제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부분이 한 48에서 5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젠다인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이제 후보의 지지도하고 어떤 정책 또 이슈의 찬성 여부에 이제 갭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지지도보다 높으면 캠프에서는 그 이슈를 계속 가져가려고 이제 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실제 그런 차원의 이제 발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이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보다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아니면은 뭐 사과가 합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다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어떤 여론을 흡수할 확률이 크다. 윤석열 후보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40% 선을 유지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 조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을 했고 또 KSOI에서는 대통령 국정평가가 작년 2월 조사 이래 최고치로 나온 또 결과가 있습니다. 임기 말에도 긍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윤 후보의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 발언 논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층의 어떤 표심이랄까요? 아니면 지지층의 표심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까요? 배선 국면이 바뀐 거죠. 그래서 국면이 바뀐 겁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이번 대선은 단일화와 배우자 리스크 두 개로 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예. 윤석열 후보가 발언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이 된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가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갔고 정권교체 여론이 부각됐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를 바꿔보자. 그래서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 이 여론이 강하게 부각이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국면으로 진행되던 것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국면이 전환돼 버린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의 이슈가 특정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이슈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윤석열 후보가 한 일간지와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건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 논란으로 계속 가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 대선은 무슨 대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사과 대선이죠. 온통 사과입니다. 어제 사과하고 오늘 사과하고 지금 그래서 아까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 결과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합당하다가 48.7%입니다. 예. 자, KSOI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추이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이전 한참 전에 조사와 비교했을 때 KSOI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KSOI입니다. KSOI 국정수행 평가 추이를 봤더니 KSOI예요. 리얼미터도 좋은데 리얼미터 말고 KSOI. 예. KSOI 그래프를 보면 예, 이거 40 KSOI입니다. 43.9%였던 것이 곧 화면에 나오겠죠. 47.3%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말씀이냐?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 이 긍정평가 수치와 어떤 수치가 비슷하냐? 대통령의 사과는 합당하다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선판에 등장한 이슈가 뭐예요? 단일화도 아니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단일화는 곧 영향을 미치겠죠. 배우자 리스크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에서 정권 교체 요인이 훨씬 높았는데 대통령이 부각되면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비슷해지는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겠다. 이러면 정권 교체 여론의 효과가 또 일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예. 이러면 타격을 받을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까? 이재명 후보입니까? 그래서 이 발언이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택수 대표께서는 실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파는 상당히 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지금 현재로서는 등장해 있는 거죠. 자, 이 사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국면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양가 구도였었다면 이 구도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립 구도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과연 이 대립 구도가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박스권에서 사실 40%를 이제 또 넘어가느냐 마느냐 여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득표했던 41.1% 그리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에 당선됐을 때가 40.3%. 사실 진보 후보가 이 다자구도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대략 맥시멈이 한 40, 41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략 이제 한 35에서 40 정도. 예.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실제 선거에서는 그거보다 이제 이상 득표를 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했었고 모자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그리워했던 진보층을 다 흡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의 이번 지난주 발언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거의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흡수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이상돈 전 의원 또 윤여준 전 장관 이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원로들을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서 제일 이제 높은 자리까지 가장 경쟁을 했던 후보한테 이제 자리를 만들어줬고요. 그런 차원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원팀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 매듭 단계에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40%를 넘는 조사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하고 뭐 공동정부 이런 얘기가 나올 법했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시각을 돌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남아있는 이슈가 이제 단일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일화 이야기 안 해볼 수가 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에는 적폐청산 수사 발언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면 아마 이번 주 한 주는 또 단일화 이슈가 가장 큰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공식 제안으로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했는데 이 단일화와 함께 윤석열 후보의 또 구두발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정권 교체, 둘째도 정권 교체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할 거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끊어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두발 논란과 함께 또 단일화 이슈를 다룬 신문 만평들 보고 오셨습니다. 뭐 여우와 두루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카드를 내밀면서 그 100%
여론조사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과연 이런 이슈에 대해서 혹은 또 구두발 논란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유권자들은 결국 과감한 것이 가장 감동적인 것이죠. 뭐냐면 이제 구두발부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예.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과드립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요즘 뭐 맹활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워낙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자꾸 사족을 붙이면 그게 또 부담을 줘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대화를 놔둔다 보니까 경련이 일어난다. 우리 YTN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구두라도 좀 벗든지 아니면 옆에 앞에 있는 앞쪽 다리 바쪽 붙어 있는 이상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제가 다리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관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이따 회의를 합시다. 잠시 좀 쉬었다가 우리 뵈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면은 이상일 전 의원이 조금 다른 자리로 가 계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신발이라도 좀 벗고 그러면 그 위에 뭐 수건이라도 한 장 깔고 그건 뭐 그렇게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은 공감할 수 있고 그게 정 안 되면 그냥 사과를 하면 됩니다. 어떤 네. 의혹이 있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신충정, 신속, 정확 그리고 또 신속, 충분, 정확. 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정직과 솔직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다리 아프니까 제가 그냥 막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텐데 여러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단일화는 뭐냐?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는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단일화 제일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정말 먹지도 못할 밥을 나한테 준다고 해서 이게 두루미와 항세의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후보자는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땅치가 않죠. 왜냐하면 2002년과 비교해보고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때는 후보자들 사이에 노무현, 정봉준, 오세훈 또 안철수 사이에 지지율이 비슷했잖아. 그리고 네. 이건 뭐 해보면 안철수 후보한테만 상당히 유리한 방식인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들이밀어 다른 또 협상 조건을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거면 못 받아들여요. 끝이야.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불리할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 안 후보와의 협력을 위해서 가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구두발 논란도 그렇고 이 단일화 이슈도 그렇고 솔직하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진행이 돼야 됐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데 이택수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구두발 논란은 이제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조사에 네. 반영이 될 텐데요. 글쎄요, 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예. 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뭐 일반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된 논란은 사실 국민들한테 미치는 그 파괴력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공중도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제 봐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 제재 없이 또 있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특히 20, 30대 또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죠. 그래서 이제 사과를 얼마나 신속하게 진정성 하느냐의 이제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아까 이제 모두에 보셨습니다만 뭐 7%, 8%로 한때는 15% 이상 득표 예.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하고의 이제 가상 대결,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다자 구도에서는 한 자릿수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어떤 구도의 변화, 어떤 출렁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이런 단일화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과거 이제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했을 때랑은 좀 다르게 다자구도에서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1야당 의석수가 사실은 국민의당과 이제 비교가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는 양쪽 다 이제 절박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후보 양보하기 참 어렵죠. 뭐 그런 차원에서는 단일화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좀
낮은 상태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야기한 게 여론조사 방식, 이 방식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0% 국민 경선인데 뭐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국민의힘 측에서 생각하는 어떤 유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역선택의 문제고요. 예.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포함이 돼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순간 다자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는 불리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보기에 없고 윤석열 대 안철수만 물어보면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이재명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를 덜 비호감, 예. 덜 싫어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대 안철수 단일화 때 썼던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룰대로 하자는 것이고, 다만 그 룰대로 하면 예측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될지 안철수 후보가 될지 사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다자구도에서는 뭐 단일화 안 해도 이기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참모들은 여론조사 방침은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단판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수사 이슈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이번 단일화 이슈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달갑지 않은 이슈일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일화는 또 단일화로 맞설 수 있는 이재명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면은 그만큼 이 정권 교체의 파괴력이나 그 경쟁력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또 김동연 후보, 또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보수의 결집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진보도 결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담과 여론의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 또 김동연 후보까지 망난 아우르는 단일화, 연대 이 부분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또 단일화로 맞서는 형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단일화에 맞서는 단일화 전략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운이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직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가야 합니다.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 안정 조치 등 비상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 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닷새 연속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619명으로 전날보다 1,8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3.2배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총 확진자 증가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의 수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대략 1,500명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며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2차례 정도 등교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와야 학교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백브리핑에서 3월 새학기 정상 등교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교 학생과 교직원까지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 모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농산, 어촌 지역 격리자 등은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죠.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대형 인명사고 3건이 잇따르는 등 현장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첫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났을 경우 원청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인 이른바 김용균법보다 책임자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대형 인명사고가 터졌습니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채소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전에 안전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 부분은 단순히 사업소 차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인하는 본사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열흘 뒤엔 경기 성남시 제2판교 테크노밸리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도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 사흘 뒤 전남 여수시 여천 NCC 화학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불의의 큰 사고로 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주의를 표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 만에 1, 2, 3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을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처벌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관리조직 관련 기준이 모호해 법정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인 1조 작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시행령에 좀 옮겨 놓거나 그리고 또 책임 같은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지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될 부분들이 필요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50인 미만에서는 그동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할 인력들 자체에 대한 규정도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사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안전대책을 고심하기보다는 법의 허점을 노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한 이번 수사가 기업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 위기 경보가 주위로 격상됐습니다. 산림청은 일부 지역에 오늘과 내일 강수 예보가 있지만 그동안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2월 산불 위험 지수가 지난해보다 5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커 산불 위기 경보를 오늘부터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존 채용 문화의 지각 변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AI를 이용한 수시 채용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3대 채용 문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 가운데 캐릭터 인형인 아바타는 인사팀 직원이고 그 옆엔 구직 희망자들이 앉았습니다. SK텔레콤과 세븐일레븐 등이 이 같은 메타버스 설명회와 면접을 연대 이어 삼성전자도 오는 15일 처음 도입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초연결을 바탕으로 한 가상 융합 경제와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채용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과 화상 면접 등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 특히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평가에 이어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블라인드 채용 효과를 얻기 위해 화상 면접에도 고도의 IT 기술을 채용 보완제로 적용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 표정과 음성 등 면접 대상자의 언행 특성을 AI가 포착해 소통 능력 등의 항목별로 지수화해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지원자들에게는 과거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들에게는 해당 인재상에 맞는 인원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중구조 형태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리하고 학습해 진화하는 딥러닝 면접 시대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면접의 기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매끄러운 인터넷 환경은 물론이고 소음이 적고 밝은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옷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실제 대면 면접을 준비하듯이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또 정규직 수시공채와 경력 수시 채용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는 대세여서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규 직원을 모집해서 저희가 교육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경력 있는 역량 있는 직원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투입함으로 해서 회사의 발전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께서는 각기 다른 자신이 관심이 있는 직무에 좀 더 집중하셔서 거기에 맞는 경험과 자신들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설명회와 면접, 그리고 AI 화상 면접과 수시 채용,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3대 채용 문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 거래량이 7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모두 7만 1,0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이처럼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파격적 금리 인상 전망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 연준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큰손 투자자들은 증시 급락장에서도 혁신 성장주들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0년 만에 최대폭인 7.5% 급등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ts policy interest rate near zero and stated its expectation that an increase in this rate would soon be appropriate. 심각한 물가 급등 완화를 위해 2단계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고조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조치는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과 물가 안정에 불안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영향을 관찰 평가한 뒤 최적의 시기에 다음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는 겁니다. 또 다음 달에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데 회의적 반응도 보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연준의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곧 언론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번 주 공개되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지난 2주 동안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모바일 결제업체 블록,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등 고성장주를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98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로블록스, 블록, 로빈후드는 모두 올해 들어 6주 동안 최소 25% 이상 급락한 종목들인데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차 업체 리비안 주식 2조 4천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비안 주식은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67% 하락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개방형 상품에 투자한 인물들에게 특혜가 돌아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는 개방형과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 등 두 가지로 운영됐다며 개방형 펀드에 특혜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방형 펀드 투자자들도 대부분 손해를 본 만큼 특혜 자체가 수사의 핵심은 아니라며 장하원 대표가 펀드 부실화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투자자를 모집한 시점 등을 파악해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모레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을 앞두고 인민예술축전 공연과 수중체조 공연, 러시아에서 열린 경축 모임 등 관련 행사 소식을 잇따라 전했습니다. 또 노동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과거 현지 지도에서 일꾼들과 사업 관련 토의를 하거나 살림집을 방문한 일화들을 보도하며 헌신과 자유로움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악화한 민심을 달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올해 각각 80년과 110년을 맞은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281명의 국민이 아직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체류 중인 국민은 선교사 110여 명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80여 명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들도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일까지 100여 명의 국민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뽑기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 죽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요령이 있네요. 좋네요. 요령이 있네요. 요령이 있습니다. 대박!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거 공짜거든요, 투표라는 거. 근데 이 공짜의 어떤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나의 일상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트 포 코리아, 보트 포 나 자신을 위해서 모두 투표합시다. 현재 하늘이 흐린 곳이 많은 가운데 인천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인 4시 무렵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퇴근길에는 그 밖에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저녁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 비눈이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추위 대비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간에 최고 7cm, 경기 북부와 충청, 또 전북과 경북 일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서울에도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고 비와 눈은 오늘 밤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7도나 낮겠습니다. 그 밖에 전주 영하 3도, 부산은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안팎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광주 2도, 대구는 4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